자, 이번 시간은 우리 기타 당좌 자산에서 선급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뭐 조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제 강의를 하면 되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에서는 원래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보다도 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딱 시간을 맞춰서 이제 종료를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수업이 그 시간당 30분 정도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파트가 딱 그래요. 원래 한 10분 정도 더 하면은 10분이 안 걸리거든요. 10분 정도 하면은 요 기타 당좌 자산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미수금까지 하고 제가 좀 의도적으로 끊었습니다. 갑자기 왜 중간에 끊었나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자, 선급금이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어떠한 상품이라든지 원재료 또는 뭐 기계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할 때 미리 이제 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전체 금액은 아니라 계약금 형식으로 또는 뭐 성금 형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선급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7월 23일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서현 실업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는데, 계약금으로 내가 1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물론 대변에서 보통예금 빠지고 선급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선급금이라는 것은, 계약금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본 금액을 입금을 할 때 계약금을 제외하고 입금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급금이 도대체 누구한테 걸려 있는 것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거래처를 거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납세금도 생각보다 이 실무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실무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법인세든지 소득세든지 1년에 한 번 납부기한, 신고 납부기한이 있는데, 뭐 법인 같은 경우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기간이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물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한 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1년에 신고 납부를 한 번에 하는 경우에 어떤 부분이 문제다. 큰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되는 경우 때문에 그 납세자로 하여금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우리 과세관청은 그것을 이제 반 정도 쪼개가지고 어떻게 미리 납부할 수 있게끔 중간 애납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8월 달에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 전년도에 신고했던 법인세의 대략 50%를 고지가 돼요. 고지가 되는데, 아니 고지가 된다라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신고 납부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법인세 이제 중간애납 신고하는데, 중간애납의 신고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처럼 1년치를 몰아서 신고하는 것처럼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제 결산해가지고 납부 금액을 도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냥 전년도에 50%를 납부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금액이 내가 지금 미리 납부한 세금이기 때문에 내년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그때 신고 납부할 세금에서 당연히 차감이 되는데, 이 미리 납부하는 세금을 우린 뭐라고 한다? 선납세금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요, 어떤 선납세금이 주로 출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 소득을 지급을 받을 때,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인 은행은 이 소득을 지급할 때 어떻게 15.4% 원천징수를 해서 저희에게 차감된 금액을 지급을 할 거다라는 거야. 그랬었을 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로 별도로 과세하기 때문에 사업소득편에서는 별도로 기재할 건 없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뭐 입금, 송금으로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자 소득도 이자 수익으로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 이미 낸 세금인 이 이자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선납세금으로 분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선납세금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시기에 내가 미리 낸 세금이라고 해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실무 기출 확인 문제를 보면 이자 수익 20만 원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15.4%, 즉 38,000원만큼이 뭘로 처리해야 된다?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요. 선급비용은 다른 의미죠. 일반적으로 선급비용의 대표적인 게 보험료인데 이 이론기출 확인 문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3월 1일에 자동차 보험료 12개월, 즉 1년치를 24만원 냈다. 24만원이 1년치다라는 것은 월 얼마예요? 2만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월 2만원을 미리 내가 다 납부를 한 거예요. 현금으로. 그랬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 넘겨볼게요. 내가 만약에 최초에 납부하는 시점에 전부 다 뭘로 인식을 하면 비용으로 인식하면 실제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은 두 달치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비용을 취소하면서 어떻게 선급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잡으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최초에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할 때 나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전액 자산으로 처리한다. 24만원 선급비용 처리한다. 그러면 결산 시점에 실제 경과된 금액만큼 어떻게 선급비용 20만원을 없애고 보험료 20만원 비용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이 1번을 선택하고 시험에서도 1번이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수수익이라는 걸 봐보도록 할게요. 자, 미수수익이라는 거에 또 이것도 대표적인 예를 먼저 보시면 되는데 정기예금이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적으로 이 이론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X1년도 4월 1일에 난 1000만원을 이자율 6% 그렇다라는 것은 한 달에 5만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이자 수익은 내가 이 이자 수익을 지급받는 시점 그 다음 연도 3월 30일에 이자 수익을 수령을 할 텐데요. 그때 당시에 돈을 받는 것이지 이자 수익은 매달 발생이 되는 것일 것이다. 그 매달 발생되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넘어가 버렸네. 그죠? 다음과 같이 뒤에가 없네요. 그죠? 별도의 계산 사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에 5만원씩 이자가 발생이 되니까 4월 1일부터 몇 개월치 총 9개월치 이자 수익을 인식하시면 된다. 즉 9개월치 이자니까 45만원만큼 내가 실제 이자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을 인식하시고 차변으로는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거니까 뭐라고 인식한다? 미수 수익이라고 인식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시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실무기출 확인 문제를 봐볼게요. 2월 17일에 자 항상 생산직 이렇게 나오면 영업직 이렇게 나오면 체크를 꼭 해주세요. 생산직 직원 회식을 위해 현금 50만원을 일단 지급을 했어요. 얼마 들지 모르니까 공장장한테 야 이거 일단 50만원 가지고 가서 남는 건 다시 갖고 와 이런 식으로 처리한 건데 실제 현금이 50만원 나갔고요. 나머지 어떻게? 가지급금 이세영 씨한테 50만원 지급했다. 그리고 실제 만약에 회식비에 30만원만 썼다라고 하면 가지급금 30만원 없애고 복리후생비 30만원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나머지 가지급금 20만원은 다시 우리 회사 돈으로 들어올 거니까 현금 20만원, 가지급금 20만원 없애는 이런 식으로 분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론 기출 공략하기는 여러분들 푸시면 되고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고자산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재고자산 파트는 우리 실무 시험보다는 이론 문제에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근데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접근하시는데 이게 재고자산 파트는 우리 전산 자격증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자격증 시험 그리고 세무사 회계사 시험, 공무원 시험 모든 부분에서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 전산자기 중에서는 딱 출제되는 내용이 딱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되, 제가 일단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중요한 파트는 또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세요. 자, 내용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재고자산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일단 키워드가 판매를 목적으로 내가 보유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이 재고자산의 종류는 원재료가 있을 수도 있고 상품, 제공품, 제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뭐다? 재고자산 이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맨 밑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뭐 삼성전자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 삼성전자에서 컴퓨터를 판매하려고 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컴퓨터는 재고자산이 되는 것이지만, 이 삼성전자 본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같은 컴퓨터이지만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컴퓨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 너 그거 왜 가지고 있니? 그 목적, 그 보유하는 목적이 중요하다. 즉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자, 회계의 대원칙과 동일합니다. 자, 이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즉 판매가 가능한 상태까지 되기까지, 판매 가능 상태가 되기까지 들었던 비용들, 그러한 부대 비용들을 어떻게 한다?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당연히 매입 할인이라든지 매입 애널이라든지 매입 환출 같은 금액들은 차감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실무 기출 확인 문제는 꼭 풀어보세요. 자, 기말재고자산 금액 계산.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전산자일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은 야, 그래서 기말재고자산 얼마니? 라는 것을 물어볼 테니까 이 내용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기말재고자산이라는 것은 얼마니? 라는 것을 물어본다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수량, 그리고 그 수량에 따른 단가를 아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실질재고조사법이라는 것도 있고 계속기록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실질재고조사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계속 그 재고를 카운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 그것이 회계기간 말이 될 수도 있고, 야 지금 11월 말일자로 지금 재고 얼마인지 확인해봐 라고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기말 현재 또는 그 가결선하는 그 기말 현재에 창고에 직접 가서 재고자산의 수량을 카운팅하는 것을 실질재고조사법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떠한 이벤트들, 도난당했다라든지 파손됐다라든지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살 때, 팔 때 계속 카운팅하는 것을 계속기록법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랬다라는 것은 실무에서는 어떤 걸 쓰나요? 라고 하면 실제 실무에서는 이 실질재고조사법이랑 계속기록법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계속기록법을 계속 카운팅하다가 어떤 시점에 이 재고를 확정을 지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창고 가서 실사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질재고조사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 시점에 창고에 가서 직접 카운팅하는 방법, 계속기록법이라는 건 내가 계속 카운팅함으로써 지금 기말재고 한 이 정도 남았겠네요 라는 것을 하는 카운팅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재고자산의 플로우를 보셔야 되는데, 재고자산의 플로우는 내가 전년도에 아직 팔지 못한 재고를 현재 기초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추가로 구매한 것을 단기 매입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을 뭐라고 하죠? 판매 가능 상품 또는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회계에서는 3기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통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판매 가능 상품에서 내가 만약에 팔렸으면 매출원가, 팔리지 않았으면 기말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었을 때 실질재고조사법은
판매 가능 상품에서 뭐 기말재고를 내가 창고에 가서 확인함으로 인해서 뭘 확인한다? 매출원가를 확인하는 방법. 즉 기말재고를 확정하고 매출원가를 결정하는 방법. 계속기록법은 내가 판매되는 시점마다 매출원가의 개수를 카운팅해서 나중에 뭘 확인하는? 기말재고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는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는 개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편의점에서 바코드 찍듯이 너 이거 지금 판 거 얼마짜리 판 거야? 라고 했었을 때 별도로 뭐 장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코드 띡 찍어가지고 이거 1,000원짜리 판 거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것을 개별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실무에서 여러분들 요즘 전산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는 이 개별법을 잘 안 쓰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개별법이 거의 뭐 90%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고 카운팅하는 것은 뭐 1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작은 기업이라든지 이 전산화 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을 쓰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죠? 우리 근데 이 개별법이라는 것은 실제 뭐 바코드 찍고 이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론 문제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입선출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팔린다. 다음에 예시에서 1월 4일에 내가 200개를 사왔는데 개당 1,000원에 사왔고요. 7월 10일 날 똑같이 200개를 사왔지만 1,300원에 사왔다 라고 한다면 11월 5일에 나는 300개를 팔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얼마짜리냐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입선출법이라는 것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즉, 요 200개 언제 200개 거야? 1월 4일 거 개당 1,000원짜리가 먼저 팔리고요. 나머지 100개가 7월 10일에 산 1,300원짜리가 팔린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고 반대의 방법. 나중에 산 게 먼저 나간다.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라는 것이 후입선출법이니까 반대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동평균법이라는 것은 뭐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평균을 내서 그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단가 측정하기에는 굉장히 수월하겠죠. 왜? 그냥 평균을 내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여러분들 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이 143페이지의 단가 계산 방법과 매출 원가의 관계인데 그 뒤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내용이 나와 있는 거 그냥 설명이 나와 있는 거 그 설명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방법, 선입선출법이라는 것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라는 것이고 후입선출법이라는 것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평균법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균으로 한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 기말재고 자산과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가가 당연히 다르니까 다음과 같이가 돼 있다. 근데 이 다음이라는 것은 내가 물가 인상을 전제로 했었을 때 이 기말재고 자산 금액과 매출원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원가는 33만 원으로 계산이 됐고 기말재고 자산은 13만 원이에요. 자, 후입선출법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매출원가는 36만 원이고 기말재고 자산은 10만 원이에요. 자, 극단적으로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물가가 상승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사올 때 가격이 점점 비싸진다라는 거죠. 근데 선입선출법이라는 것은 내가 가격이 오르기 전에 것이 먼저 팔렸다라는 전제니까 당연히 매출원가는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후입선출법은 내가 비싸게 들여온 것을 먼저 판다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원가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은 반대인데 물가가 올랐었을 때는 매출원가는 누가 크다? 당연히 후입선출법이 크다. 매출 원가가 크다라는 건 반대로 지금 현재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더 작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 비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요거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암기하는 거 많은데 이것까지 어떻게 또 암기를 합니까? 그냥 충분히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실 수 있고 문제 푸실 때도 충분히 맞추실 수도 있어요. 물론 암기한 사람보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느릴 수는 있지만 암기할 것들을 조금 아껴두세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암기할 건 엄청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부로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했지만 실제 장부상 금액과 이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다를 수가 있다. 그 다를 수가 있는 방법, 그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해가지고 수량의 차이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 수량의 차이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들은 내가 기름을 사와가지고 기름을 파는 거잖아요. 이 기름 여러분들 주유소에서 주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주유하는 시점에 뭔가 이제 수증기 같은 게 날아가죠. 그게 다 기름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리터를 그러니까 주유소 사장님 입장에서 100리터를 사왔다 엄청나게 잘 보관한다라고 하더라도 100리터를 다 팔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 회사 장부와 실제 재고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수량의 차이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장부로 열심히 잘 카운팅하고 있는데 대표가 그냥 이야기도 안 하고 주유해서 그냥 간 거야.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더라. 어쨌든 이렇게 수량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감모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수량의 차이 그거를 정상감모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정상감모를 어떻게 한다? 매출 원가 처리한다. 왜? 어쩔 수 없이 발생된 비용이니까. 하지만 대표가 그냥 임의로 가져갔다라든지 직원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렸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영업의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실무 기출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실무 문제 풀다가 적요 등록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실무에서 꼭 적요 등록하는 것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라고 했는데 딱 이 문제예요. 뭐냐면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12월 31일 날 장부의 재고액은 150만 원이라 그래서 150만 원으로 우리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재고를 확인해 보니까 145만 원이래요. 근데 이 145만 원, 즉 5만 원의 차이가 발생된 이유가 이 5만 원이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비용이다라는 거죠. 그랬다라는 재고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 처리하면 되는데 상대 계정 과목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5만 원 제품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 5만 원 없어진 사유를 꼭 기재를 해라. 왜? 실제 제품으로 가지고 있던 게 어떻게 재고 감모 손실이라는 손익계산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것을 타계정 대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무시험에서 대표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수량의 차이가 아니라 가격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가격의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부화가 됐다라든지 유행에 뒤처졌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내가 실제 100만 원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100만 원이라고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8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금액을 잡고 상대 계정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재고자산을 실제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차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량의 차이와 가격의 차이 그 두 가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특수 형태의 재고자산 구입 요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실제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 장부가 기말재고 금액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체크를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 실무자로서 플러스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할 수도 있는 사유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유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건데 실제 우리 전산 자격증에서는 많이 안 나와요. 전산 자격증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이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그냥 한번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아직 구입의사가 표시 안 된 시용품 또는 시송품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바디프렌즈가 제가 이제 바디프렌즈 기장했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바디프렌즈 처음에 지금이야 여러분들 안마의자 하면 바디프렌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일단 안마의자를 무조건 보내줘요.
안마자를 보내주고 90일 동안 사용해보시고 오케이 하면 사시고 좋으면 사시고 아니면 그냥 사지 마세요. 이런 계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 이 바디프렌즈 본사에서 안마의자가 발송이 됐죠. 그러면 현재 바디프렌즈 본사에는 이 안마의자라는 재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사를 해봐야 없어요. 하지만 아직 고객이 오케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구 거야? 아직까지 그 바디프렌즈의 재고다라는 거야. 이 온라인 강에서 이렇게 그 상호를 거론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거론을 했네요. 그냥 못 들은 척 해주세요. B사.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탁자 보관 중인 위탁품, 적송품은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들 상호를 거론해야 하는데 광화문에 있는 K문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문고인데 거기 보면 책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 K문고의 재고일까요? 당연히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 지금 실사해봐야 재고가 엄청 많지만 책이 엄청 꽂혀있지만 그거는 K문고의 재고로 카운팅하면 안 돼요. K문고 직원이 그거를 자기 회사 재고라고 카운팅하는 순간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거는 사실 각종 출판사에서 이거 책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하고 넘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출판사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출판사 창고에는 지금 책이 없어. 다 K문고로 가 있어.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회사 재고가 없다? 아니다라는 거야. 실제 창고의 재고에서 적송품으로 보낸 저 재고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할부 판매품은 이런 다른 거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물건을 팔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할부로 준대. 돈을. 그건 그냥 대금 결제 문제인 거지. 나는 물건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나는 물건을 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재고가 아니에요. 팔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이 이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약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배가 있고 제가 물건을 실었어요. 자, 물건을 실은 순간, 배에 물건을 실은 순간 우리 회사 창고에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판매자 입장을 보는 거예요. 판매자 입장. 우리 회사 창고에 물건이 없어요. 왜? 배에 있잖아요.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물건이 지금 구매자 창고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에 있잖아요. 근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것은 내가 배에 실는 순간 누구 것이다? 구매자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자는 배에 물건을 실는 순간 난 팔렸다 라고 매출을 인식하시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 받진 못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으면 당연히 내 재고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반대죠. 도착한 순간 구매자의 것이 되는 것이니까 이 배에 물건을 실었을 때 판매자는 물건을 판 게 아니에요. 아직 누구 것이다? 판매자의 재고자산인 것이고 구매자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추가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어려운 시험에서는 이 배송료 이런 운송보험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자, 이것도 되게 간단한 거예요. 선적지 인도 조건. 배에 물건을 실는 순간 구매자의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배에 물건을 실을 때 불안한 사람은 판매자예요? 구매자예요? 당연히 구매자다. 그렇기 때문에 선적지 인도 조건의 계약 조건에서는 거의 99% 이상 보험을 누가 체결해요? 구매자가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가 보험을 체결한다? 내가 물건을 판매하기 전까지 들었던 부대 비용, 이 보험료 누구의 취득원가야? 구매자의 취득원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착지 인도 조건 같은 경우에 배에 물건을 실는 순간 판매자가 불안해요? 구매자가 불안해요? 구매자가 불안할 이유가 없죠. 왜? 아직 구매자께 아니니까. 판매자는 배에 물건을 싣고 불안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착지 인도 조건의 계약에서는 대부분이 누가? 판매자가. 이거는 99%가 아니에요. 왜? 일부 구매자가 좀 불리한 계약들이 있어요. 내가 막 물건을 빨리 사고 요즘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내가 외제차를 살래야 살 수가 없어. 볼보 같은 경우 막 1년 반 기다리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 조건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합시다. 배에 물건을 실는 순간 누가 불안하니까? 판매자가 불안하니까 판매자가 보험을 드는 거고 판매자가 보험을 들었다는 것은 판매 부대 비용이니까 별도로 판매 관리비 수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재고자산 파트거든요. 재고자산 우리 전산 자격증에서는 기말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하는, 즉 수량과 단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이론 문제로. 실무보다는 이론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재고자산 파트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파트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